주소도 모르는 재산을 어떻게 같이 관리를 합니까? 안녕하세요.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재산 분할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와 어떤 형태로 재산 분할의 기여도가 책정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오늘 영상에서는 보다 의뢰인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고 제대로 답변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질문을 3가지로 저희가 정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특유재산입니다. 특유재산의 개념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 내지는 결혼 중에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강학적으로는 조금 더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질문, 특유재산이 분할이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은 보통 누가 하냐면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예컨대 제가 이제 남편인 제가 저희 와이프와 이혼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결혼 전에 이미 샀던 아파트인데 이게 왜 분할이 되나요? 이거는 분할이 될 수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하셔요. 그리고 이게 이제 관련 서적이나 판결 찾아보시면 특유재산은 분할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본 원칙이 설명되어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분할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좀 정확하게 맞는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 특유재산이 분할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미리 좀 예상을 해보기 위해서는 혼인기간을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컨대 혼인기간이 20년 이상 되신 분들인데 결혼 전에 취득했었던 부동산은 사실 20년 이상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이 특유재산의 성격은 거의 희석화됐다고 보여지고, 이때는 특유재산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자산을 합쳐서 50대 50의 형태로 분할되는 판결이 훨씬 많이 보여집니다. 이제 반대로 혼인기간이 한 5년 안쪽인 분들은 이때는 이제 특유재산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물론 이 한 5년 내외 10년 전후 이 분들의 경우에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원칙은 특유재산이 아니고 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법원에서. 다만 이게 이 결혼 전에 취득한 자산이기 때문에 기여도에서 좀 차이를 둬요. 그래서 한 혼인기간이 한 5년 내외라고 하면 한 70대 30 정도의 기여도, 그리고 10년 전후일 때는 한 60대 40 정도의 기여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때 또 이제 자주 등장하는 사례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혼인 기간 중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들이죠. 이때도 마찬가지인데 획일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몇 년이면은 특유재산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따지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재판을 해보면 이 소재기일, 즉 혼인관계의 파탄 시점을 따지는 소장 접수일 기준으로 해서 한 2, 3년 안쪽에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들은 특유재산으로 보는 경우들이 더 많고, 5년, 10년 이상 지난 어떠한 이러한 상속 증여 재산들은 재산 목록에 포함시켜서 분할을 하되 이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여도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유재산이 분할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제 재판하면 결과가 많이 다르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 특유재산이 왜 분할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결혼 중에 같이 사용한 재산일 수도 있죠. 아파트를 예를 들면 이 혼인생활 중에 같이 사용한 거죠. 가령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남아있었다라고 하면 결혼생활하면서 모은 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해 나갔기 때문에 재산의 어떤 유지에 같이 기여했다라고 보게 됩니다. 이제 제 경험상 하나의 팁을 드린다고 하면, 예컨대 제가 이제 아내라고 하고 우리 남편에게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는 거는 아는데 주소를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배우자의 재산이 있는데 내가 주소도 모릅니다라는 취지의 그 서면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냐면, 주소도 모르는 재산을 어떻게 같이 관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왜 특유재산인데 분할이 되냐? 혼인 생활 중에 같이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줬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분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면에 나 주소도 모릅니다, 어디에 있는 재산인지도 몰라요 라는 취지의 서면이 굉장히 자주 보여요, 재판하다 보면. 이 얘기는 내 배우자의 어떤 특유재산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이제 혼인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특유재산은 아니라고 보더라도 기여도에서 매우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혼소송이 일반 민사재판처럼 한 문장 한 문장의 법률적인 의미에 구속되는 건 아니지만 미리 좀 불리한 취지의 진술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한번 소송하시는 분들은
그런 준비 서면이나 각종 제출되는 서면의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같이 살고 있던 집은 누가 사는 건가요? 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이 부분은 기본 원칙이 있어요. 이 집의 명의가 제 배우자 명의예요. 근데 제가 그 집에서 이혼한 뒤에도 살고 싶어요. 그러면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즉, 원칙은 명의자가 그 집을 살고 명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현금성으로 청산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보통은 이 집에서 누가 사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죠. 이 아파트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의 시세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아파트에 이 거액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했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집에 대해서 좀 애착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집을 누가 거주하는지는 기본적으로 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유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이제 대출이 좀 많으신 분들은 아파트를 매각한 다음에 이 매매 대금에서 대출이나 이런 세금 같은 걸 공제하고 나서 분할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래서 관련해서 뭐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물론 이혼을 우리가 준비하고 이렇게 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나 아파트 명의를 미리 공동으로 이렇게 공동 명의로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내가 이렇게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을 때 적어도 명의가 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어떤 동의를 받아야지만 하는 상황은 좀 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거는 본인 명의로 하시거나 그것도 안 되면은 좀 공동명의라도 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빚은 어떻게 나누나요? 라는 취지의 질문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세요. 채무는 무조건 분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칙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예외가 분명히 있어요. 자, 우리 부부의 재산이 뭐 부동산이랑 예금, 적금, 보험 이런 걸 포함했더니 재산이 한 10억 정도 돼요. 기여도가 50대 50이라고 가정하면 5억 5억씩 나눠 갖는 거죠. 이 10억은 법률적으로 적극재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한 4억 정도 있어요. 이 담보대출은 소극재산이죠. 분할을 할 때는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고 남은 순재산을 기여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억에서 4억을 공제하고 남은 6억 순자산이고 50대 50의 기여도를 나눕니다. 3억 3억 가지게 되겠죠. 자, 이럴 때, 즉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얼마라도 많을 때는 빚을 공제해요. 그러니까 이 채무도 분할해서 나눠 갖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두 분 다 부채가 많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남편은 한 대출이 한 1억 있고 적극재산은 없고요. 아내분은 대출이 한 1,000만 원 정도 있고 적극재산이 없어요. 아니면 뭐 있어도 매우 소액의 보증금 정도 있으신 분들. 이때 아내분은 걱정하는 겁니다. 남편의 한 1억의 대출을 알고 보니까 대출도 한 반반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출도 한 5천만 원 더 가지고 와서 분할해야 되는가를 걱정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소극재산이 더 많아서, 즉 부채가 더 많은 분들은 각자의 빚은 각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결론이 나는 거지 결코 그 상대방 배우자의 채무까지 내가 떠안아서 재산 분할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적극재산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분할할 이 재산이 있어요. 이때는 채무를 분할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할할 재산이 없어요. 아예 없어. 빚이 더 많아. 이런 분들은 채무를 분할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야, 이게 그 재산 분할의 기본 원칙과 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분할하지 않습니다. 그냥 각자 가지고 있는 빚을 각자가 갚는 형태로 이혼이 되게 되니까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좀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의뢰인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면서도 설명드려도 잘 납득하지 못하시는 부분을 세 가지로 정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재산분할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주제로 제가 정했는데, 내가 알고 있지 못하는 우리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혼 전에 재산을 빼돌렸을 때 이때 어떤 대응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